네, 안녕하세요. 이대용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UA 월간 입시톡에서 성공하는 논술 준비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가 A부터 Z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정보를 또 찾아가고 공부를 하는지를 살짝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저의 대략적인 개념을 좀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앞부분에서는 입시 전반에 대한 특별히 수리논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모자른데 예를 들면 나는 의대를 준비하고 있고 혹은 약대를 준비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모자르네라고 느끼셨다면 바로 그 부분을 추가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포트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 뒷부분에 가면 구체적으로 만약에 내가 의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수의대, 약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위권 학교를 준비한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가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대용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나요? 네. 일단 정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인원이 몇 명이 늘었구나, 몇 명이 줄었구만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논술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갑자기 30%가 줄어들지 않은 이상 지금은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된 겁니다. 논술 전형의 모집은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소폭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2,975명인지 2,800명인지 중요하진 않죠. 이 부분은 전반에 대해서 내년에 후년에 우리가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런 자료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UA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대학교협의회에도 있고요. 많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제 얼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의학학 부분을 좀 볼게요. 여기서 특징적인 게 딱 드러나죠. 사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2021년, 22년, 23년으로 될 때 그다지 이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훅 올라간 거로 보이는 게 보이시죠? 사실 이때 뭐가 신설되었느냐? 약학과가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 같은 거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성대 같은 경우에 이제 약대를 너무나 많이 써서 현직 직장인들조차도 많이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엄청나게 몰렸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수리논술을 기준으로 해서 대학을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성대보다 조금 우리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이라도 그런 대학의 수학과를 다니던 학생이 수리논술을 본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대학들이 있다. 이건 어떻게 참고를 하시냐면요. 특별히 나는 의대, 약대, 이런 치의대, 한의대, 수의학대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논술이 전형이 있는 학교가 어디 있느냐를 한번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까지도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22년이라고 제가 써놨죠.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픈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입시 요강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만 되어 있어요. 경희대만 되어 있고, 하지만 크게는 바뀌지 않을 걸로 보여요. 대학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학의 디테일한 부분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강대가 여기 있지만 사실 올해는 미적기하만 보는 걸로 바뀔 수도 있겠죠. 성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기준입니다. 공통 과목에서,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정도까지 배웠었던 그 과목에서만 내겠다고 했지만 재미있게도 요강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요강에는 미적기학통을 다 냈겠다고 했다가 입시 설명회에서 그걸 좀 바꿨었어요. 그래서 입시 설명회까지 챙겨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렇게 되어 있다가 올해 갑자기 또다시 미적기학통을 다 내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는 않고 이런 학교들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주로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궁금한 건 이럴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엔 논술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된 학교만 쓸 것이 아니라면 미적기하학통을 다 해야 되네. 그런데 우리 애는, 혹은 우리 실제로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미적기하학통을 다 하고 있는 학생은 많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학교들은 아예 안 배우는 과목들도 있죠, 학교에서. 그래서 아예 배우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배우긴 하지만
어차피 내신을 내가 아주 챙기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수능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내 수능 선택을 안 할 거니까 공부를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실제로 미적기하 확통까지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문제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100%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공부한 학생들이 있냐면 정말 기본적인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발 안 나와라, 안 나와라. 만약에 나오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내가 한 군데를 쓰는 게 아니죠. 실제로 6장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디가 될 것인지 뭐 안 나오는 나한테 맞는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썼는데 작년에 실제 결과를 보니까 확통을 내겠다고 한 학교들은 대부분 확통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연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렵기도 했고요. 아닌 경우에는 말은 그러니까 확통의 제시문이 나와 있지만 확통의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뭐 경우의 수라든가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을 통해서 추론하는 걸로 가능한 학교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내긴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제가 이제 대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용어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출제되었었던 기출제되었었던 논술 문제를 보고서 푸는 건 어렵더라도 그 예시 답안을 읽고서는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꼼꼼하게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할 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개념에서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 대비를 할 때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문제 자체를 수능 준비를 하듯이 전부 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기하학통 부분에 예를 들면 미적을 선택했다 한다면 모든 문제 2점, 3점, 4점 대비를 다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논술 문제, 출제됐었던 논술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시 답안을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시 답안들을 계속 보면서 익숙해지고 체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그럼 문제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꼭 수업을 들어야만 하느냐? 수업을 듣는 게 좋죠. 첨삭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율학습도 가능은 합니다. 모든 대학이 자신들의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들을 전부 다 공개합니다. 또 대학 입학처에 들어가면 공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작년에 출제됐었던 문제가 과연 고등교육과정 안에서 풀이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까지 있어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조하시면 심지어 모범 답안까지도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철저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학원을 다니거나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온라인을 사용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조차도 그럼 이 수업만 들으면 100% 대비가 되겠지 그건 아닙니다. 모든 학교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지금 어머니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수업 하나를 믿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입시 요강이 정말 곧 공개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걸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이것만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과학이 출제된 학교들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의치안이라든가 그러니까 의학 계열에서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 보면 경희대 의학 계열은 과학 2과목까지를 얘기합니다. 2개가 아니고 2과목까지 내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냥 경희대라고 써있는 요 자연계열 그냥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학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과학이 없어졌고요. 연대도 마찬가지. 연대는 과학이 아직도 있지만 지금 보면 의대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과학 과목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있었던 학교 경희대라든가 건대가 좀 유명했었거든요. 과학이 많이 나오기로 항상 나왔었으니까요. 그런 학교들이 이제 과학이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아주대 의예 이런 의예과들은 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요강을 다시 한번 참조를 해야 되는 것이 정말 나는 의대를 쓰겠다, 치대를 쓰겠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의 톤이 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들은요. 사실 요강에 있는 내용들을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쓰게 되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뿐이지 어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지문이 나오거나 혹은 그 의학 문제를 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생각보다 요강 읽어보는 거 재밌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서화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겠죠.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거는요. 이 기준만 패스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능 점수를 보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능 최저가 2등급이 2개가 있어야 되는 2합 4가 있었다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학생은 2, 2, 2, 1을 맞췄고요. 어떤 학생은 2, 2,
88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학생 전부 다 패스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수능 점수는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학교들도 있겠죠? 없는 학교들입니다. 요거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건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학교들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고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수능 최저 기준을 패스할 자신이 있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적절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팔 거예요. 요 과목은 좀 많이 내려놓더라도 이 가능성 있는 과목을 열심히 해서 차라리 2가 아니라 1, 3을 만들겠다.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나오게 돼요. 혹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들은 경쟁률이 너무 높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실제 경쟁률을 보게 되면 수능 최저 기준을 패스한 학생들, 그 응시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그 경쟁률이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 경쟁률이 되게 되는데 보면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합격에 엄청난 당락을 좌우하느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논술의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출제된 문제가 그 학생에게 맞기도 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날의 컨디션도 중요하고요. 정말 선택과 집중을 공부를 했었다면 확통의 예를 들자면 확률 부분은 내가 잘 못하는데 반대죠. 확률을 잘하고 통계를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보통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반대로 어떤 학생은 난 통계는 좀 자신 있어. 생각해보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통계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은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잘 서술하는 능력, 다양한 문제들을 접근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 경쟁률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 실제 경쟁률 안에 들어갔어요. 제가 어떤 학생이 그 안에 경쟁률을 뚫고 실제로 수능 최저를 만족해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유리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실제 논술도 아주 잘할 경우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써보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학생이 내 자녀, 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번 써보지 뭐라고 했었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생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건 비리로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학교들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예시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학교 두 군데만 제가 갖고 와봤어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의회 약학 간호만 있네요. 그 뒤에는 없네요. 왜 그러냐면 자연은 최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의대는 당연히 높습니다. 가톨릭대 의예과는 국수형 탐2라고 해놨죠. 탐구는 2과목 평균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세 개가 합해서 4. 그러니까 1, 1, 2까지 하면은 이제 합해서 4가 되죠. 나머지 하나는 안 봅니다. 뭐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대의예를 볼까요? 국수형 탐2까지 해서 국수형에다가 탐구는 2개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다 본다는 뜻이죠. 그걸 4개 합쳐서 5등급 이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까지는 2등급 봐줄게. 하지만 2등급이 2개가 되거나 넘어가게 되면 하나도 3등급이 나오면 지원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성대가 이번에 좀 재미있기 때문에 한번 또 넣어놨는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 혹은 뭐 반도체 소프트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미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탐원이라고 써놓은 건 어떤 뜻이냐면 보통은요. 탐구 2과목이 나오면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잘한 거 한 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성대에서는 탐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2과목을 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학생들이 더 유리해지는지는 자명합니다. 과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과학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한 과목만 들어갔는데 이제 성대 같은 경우에는 탐원이잖아요. 과학 2과목이 1, 2 정도가 나온 학생은 그 2개만으로 이미 어떻게 3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럼 다른 한 과목이 국수형 중에 하나라도 3이 나오면 3합 6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탐구를 하나만 집어넣고 대신에 2합 얼마를 썼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재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구체적인 부분은 한번 요강을 내가 지원할 것으로 추정되는 군들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 학교의 요강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은요. 논술 전형에서의 학생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특별히 4점 얼마 혹은 5점 얼마 정도의 내신만 나오더라도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주는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논술 강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세요. 들어와 하는 것이 아니고
요강에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시로서 제가 요강을 여기다가 좀 실어 봤습니다. 올해 나왔었던 경희대에 있는 요강의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좀 말이 어렵죠. 일부러 실어놨습니다. 이런 걸 한번 읽어보면서 하지만 보다 보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게 돼요. 자,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좀 다른데요. 자연계열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별 전체 과목은 석차 등급으로 집어넣겠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상위 3개 과목은 성취도, 성취 평가 등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뒤에 가면 나옵니다. 석차 등급은 1점 얼마 얼마, 2점 얼마 이런 식으로 등급이 주어져 있고요. 성취 평가 등급은 A, B, C 3개로 나온다면 이렇게 점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보고서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가네 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년별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지요. 자, 이렇게 반영 방법들을 읽어보시면 80%, 20%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요. 자, 단적인 예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왜 5등급 안에만 들어가면 큰 영향이 없느냐? 점수를요, 균일하게 주지 않습니다. 100점 만점, 이제 이 경우에는 석차 등급은 100점 만점, 이게 이제 80% 환산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1등급인 학생은 100점을 주고, 2등급은 99점, 3등급은 97점, 4등급 94점, 이런 식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마다 달라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4등급 때까지 혹은 5등급 때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물론 5등급부터 뚝 떨어지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요강을 확인하고 어디가 그래서 내신 반영 비율은 뭐 30%인 학교는 굉장히 높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4점 얼마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30%를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감점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논술 문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말 내신을 내려놨다. 그래서 7등급 때다, 8등급 때다. 8등급 때까지는 별로 없겠지만 7등급 때는 가끔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반영 비율이 낮거나 안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성대는 올해 이제 또 예를 들면 안 보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학생부를 보지 않는 쪽을 좀 찾는 것도 도움이, 이런 것들이 전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요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해는 하실 거라고 봐요. 중요한 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수리 논술에서 어떤 과목이 출제되는가, 과학 논술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는가,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고, 그런 게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흐름이 있을 것인가, 또 내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리 논술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벌써 혹은 늦지 않았나?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들, 좀 의치한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좀 빨리 준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말 사바사라고 하죠. 사람마다 다르고 학생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거의 완성형인 학생들이 있어서 분명히 너무 늦게 들어와갖고 야, 이렇게 늦게 들어서 과연 되겠나 싶은데 쓰기를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너 분명히 어디선가 배웠지, 이거 써봤지는 다 아니래요. 공부를 논술형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쓰기 능력도 조금만 다듬어주면 좋을 정도로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사고 습관 자체가 내가 사고를 생각을 그렇게 했는 걸 그걸 적는 것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혹은 내 자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그런지 아닌지를 먼저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요, 지금 대단히 늦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빠른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해본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갑시다가 아니고요.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이 맞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강의를 통해서 사실 이런 뭐 공짜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하지만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그런 강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실 대학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출제됐었던 문제, 그리고 잘 보면요, 그 대학에서 합격생들의 정보를 제공한 학교도 있어요. 합격생들의 평균 논술 점수를 제공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제공하는 학교를 딱 뽑아서 그 학교의 문제를 실전하듯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점수를 확인해보고, 당연히 점수 안 될 겁니다. 지원생 평균에도 못 미칠 거예요. 당연하죠. 아직 고3의 앞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그런데 그 학교의 예시 답안을 읽어봤더니 내가 수능 이후에는 혹은 뭐 수능 이전에 보는 학교도 있지만 그 정도 성취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100점은 못 맞더라도 예를 들면 합격생 커트라인이 75점이었다면 그래도 70점에서 80점 언저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선택과 집중으로 결심하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학교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몇몇 학교들, 특징 있는 몇몇 학교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시작해도 되고요. 다만 너무 천천히 하기보다는 한번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볼 필요는 있다. 최소한 3-4개 정도의 문제 풀어보고 혹은 3-4번 정도의 학습은 좀 해보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들어와서 봤더니 너무 잘 맞는데 시간이 모자르니까 1년 더 해야지 보다는 빨리 판단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어느 정도의 학생이어야 되느냐? 내신의 경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학생의 진짜 코어 실력, 제가 이제 코어 수학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코어 실력이라는 건 코어 근육 다 아시죠? 정말 핵심적인 그 실력 자체가 상등급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 수리논술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자, 수학을 잘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수학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이 학생이 수학을 이해하는 능력과 상관없이 수능은 조금 다르게 점수가 나와요. 수능의 문제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어떤 주로 객관식 위주로 가게 되는, 그리고 풀이가 정해져 있는, 풀이 과정을 서술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뭐 떠는 이런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도 제가 이제 강사로서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학생이 꽤 오랫동안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쓰기가 한동안 올랐다가 그렇게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예를 들면 모의고사가 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점수를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을 쓸지를 좀 컨설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은 등급 잘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곤란해지죠.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가 논술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그냥 대충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안 맞는 걸까? 혹은 또 뭐도 있냐면 쓰기가 안 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희한하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됐잖아요. 뭘 더 써야 돼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근데 면접의 경우에는요, 좀 부족하게 쓰더라도 교수님들 앞에서 교수님들이 좀 더 물어볼 수 있겠죠. 캐묻기도 하겠죠.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지? 그랬을 때, 전 이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왜 안 적었니? 너무 당연하고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은 내가 제출한 답안을 가지고 점수를 채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짝반짝한 일부 학생들,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순서대로 적는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됐잖아요. 뭘 더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논술 점수는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예시 답안을 보라는 겁니다. 예시 답안을 왜 보느냐? 내가 틀렸거나 모르니까, 근데 그걸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면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답을 절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근데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도 알고 나도 맞췄어. 근데 이 대학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를 원하나, 똑같이 내가 풀어낸 이 결과값을 2분의 3을 어떤 흐름으로 쓰기를 원하지? 한번 볼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맞췄어도 봐야 되고 틀렸어도 봐야 됩니다. 그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흉내내요.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어떤 코미디 프로를 계속 보다 보면 유행어를 나도 모르게 따라하잖아요. 처음엔 되게 민망하니까 안 하고 싶지만 똑같습니다. 정말 어떤 아티클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문체를 따라가게 되고요. 예시 답안을 계속 읽다 보면요, 그렇게 서술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반드시 예시 답안을 읽으면서 확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극복이 되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그렇게 수능이 더 잘 나오고 논술이 잘 안 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논술을 너무 제가 볼 때 잘 써서 이 학생은 사실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모의고사 점수를 들어보니까 좀 깜짝 놀란 거. 너 이렇게밖에 안 난다고? 왜? 그럼 그 학생도 이야기를 하죠. 자기도 모르겠다고 할 때도 있고, 뭐 떨려서 그럴 때도 있다고 하고, 뭐 할 때도 있다고 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 알면 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내가 뭘 알고 있고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나의 약점을 알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학생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능이라고 하는 유형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오히려 논술이 정말 이상하고 객박한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수학의 정수들이 좀 나오거든요. 오히려 기본 개념에서 시작한 응용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탄탄한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이라고 하는 독특한, 수능이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물어보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한해서는 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학생들 실제로 코어 실력은 좋은 거죠. 수학이라고 하니까 학문적인 실력, 그 감각은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아보냐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나는 항상 3등급, 4등급이 나오고 5등급이 나오는데 사실은 코어 실력이 3등급 혹은 2등급일 수 있을까?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최근 모의고사를요. 그러니까 진도가 끝났다고 가정을 해볼까? 진도 자체가 안 맞아갖고 못 본 게 아니라면 그 최근 모의고사를 다시 푼다면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자세로 편안하게 다시 풀어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고 못 풀 것 같은 거 알거든요. 야, 이건 다시 풀어도 난 못 풀 거야. 이건 틀렸다고 보고. 그리고 좀 아쉬운 실수, 정말 잘못 쓴 거 말고도 아쉬운 실수들은 맞았다고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봤을 때 몇 점 정도 나오고 커트라인 봤을 때 몇 등급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풀어도 못 풀 건 틀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찍어서 맞은 거는 틀렸다고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봤을 때 그 실력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등급 이하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사실 논술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고 기본기를 같이 익혀야 되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같이 가도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수시 카드를 버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논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요. 네. 코어 실력이면 모고에서 그 수학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학만입니다. 네, 수학만. 과학 부분은 사실 지금 여름방학 때 보통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 논술은 조금 달라요. 과학 논술 준비하는 것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어 실력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수리논술에 특별히 유리한 학생들은 지금까지 쭉 보셨으면 아마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힌트를 한번 드리자면 도대체 왜 내신을 30%, 40%씩 반영하겠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3등급, 4등급, 5등급인 학생들한테도 페널티가 거의 없느냐? 내신이 잘 안 나오는 학교 학생들도 뽑고 싶은 거죠. 네, 좋습니다. 수리논술의 비중은요,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맙시다. 딱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에 내가 학습을 하겠다. 예를 들면 3시간 정도 학습을 하겠다. 한 2문제 정도 풀어보겠다라고 한다면 2문제를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시답안도 한번 읽어보고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나왔었던 개념은 내가 완벽하게 익히겠다라고 하고 간다면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복습하는 시간 포함해서 한 5시간 내외 될 거예요. 네,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더 많은 시간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답안과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요. 그 이후에 수능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동일하게 논술 준비가 같이 돼요. 예시답안을 읽어봤기 때문에 어떤 시험, 이 수리논술이라고 하는 시험은 어떤 식의 흐름으로 문제를 풀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수능 문제 풀 때도 이 문제 이렇게 풀었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논술 문제겠구나. 논술 답안이면 이렇게 푸는 거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열심히 대신에 한 번 배운 건 틀리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공부를 좀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상위반. 왜냐하면 1차는 전략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1차를 준비한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제가 중상위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상이라고 하니까 중위권의 기준이 뭔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수리논술이 있는 학교는요. 다 명문대예요. 그나마 약식 논술이라고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적성이라고 했었던 근데 적성이 사라지게 되고 수리논술 편입됐지만 그 학교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수리논술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적성과 약간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약식 논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 어쨌든 몇 년 이상 수리논술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은 전부 다 명문이에요. 어디선가 들어본 학교들입니다. 적어도 이름을 들어본 학교들입니다. 그 학교 중에서의 중상위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리논술 보는 학교에 턱걸이라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라고 공부하는 학생보다는 그 이름 들어본 그 명문 학교들 중에서 가운데 딱 긋고 그 위쪽을 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도 참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다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참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서열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서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로서 좋은 대학을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가? 의찬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많이 써야 됩니다. 본인이 써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자, 준비된 학생들은요. 심지어 이런 좀 천재과가 있어요. 그러면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풀이는 해봐야겠죠. 답은 내야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문장으로 술술술술 풀어내지 않고 그냥 한 다음에 오케이 나 쓸 수 있어. 실제로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의 그냥 쓰는 게 예시답안처럼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자기가 본인이 그제 안 쓰고 오히려 예시답안들을 좀 여러 개 참고해서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중상위 반 학교, 중상위 학생들 같은 경우 혹은 수리연수를 준비하는 대다수 학생들은 본인이 써야 내가 쓴 거에 잘못된 것도 알 수 있고 그런 거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문장 같은 거 눈으로 보면 당연하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럼 증명 다시 한번 써봐. 쉬운 증명인 줄 아는데 탁 막힐 수가 있어요. 써봐야 됩니다. 손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 시간 논술 모의고사를 좀 보는 게 어떨까? 본인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되어 있는 문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개념 설명을 좀 같이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좋겠죠. 왜 그러냐면 올바른 개념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처음 가르칠 때는 올바른 개념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문제풀이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특히 수능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올바른 개념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올바른 개념을 학생들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논술은 좀 다르거든요. 진짜 개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답이 나온 이유를 내가 써야 되거든요. 그럼 그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잘못 쓰면 감점입니다. 제대로 된 게 들어가야 돼요. 이 개념 뭘 쓸까? 이 안에다 내가 뭘 서술하고 뭘 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올림피아드 준비한 학생들처럼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논술을 구성한 게 아니고요. 점점 논술 문제 자체가 정말 수학의 핵심적인 부분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꼼꼼하게 개념 설명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교과서를 좀 초월한 개념들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공짜 책입니다. 심지어 EBS 수능 특강에 있는 그 개념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EBS 수능 특강에서 뭐 4점 대비하기, 수능의 모든 만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수능 특강 같은 책이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교과서적 개념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아마 교수님들도 그런 부분을 참고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개념 정도는 다 알 수 있어야 그리고 그런 문장을 흉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수능 특강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워터마크는 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유용하겠죠. 자, 그리고 복습까지 해서 만약에 내가 논술 모의고사를 보다가 틀렸거나 개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으면 다시 한번 공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별 첨삭을 좀 받아보면 좋겠죠. 논술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런 제시문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한 30분 정도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 강의만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내 약점을 바로 탁 잡기 쉽지 않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더라. 예시답안만 해도 충분하더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써본 거에 대해서 내가 쓴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잘 생각해봐. 너의 오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첨삭받는 서비스들을 좀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4번에서 8번 정도는 받아보면 점점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것도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쓴 거를 보고 예시답안을 펼쳐봤을 때 자기가 자기의 첨삭이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한 번도 그걸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이것조차 부담되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양대는 물론 문제가 어렵습니다만 한양대나 몇몇 학교들은 그 학생들의 모의고사 같은 게 있고 혹은 작년도 전년도 그 학생들의 답안을 발췌를 해갖고 잘 쓴 답과 못 쓴 답의 예시까지 올려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 답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답을 보고 잘 썼과 못 썼구나를 판단하는 것도 도움은 되는데 현실적인 도움은 크게 안 되긴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잘 쓴다면 그냥 진짜 잘 쓴 걸 올려놨고요. 타이핑을 안 했다 뿐이지 그냥 예시답안 같은 걸 올려놨고 못 쓴 거는 아슬아슬 못 쓴 걸 올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냥 못 쓴 거예요. 그럼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잘 쓴 것 같지만 오개념이 있는 걸 딱 잡아줘야 사실 그게 실력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다 연관이 되죠. 뭡니까? 중요한 개념, 그리고 직접 써봐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원학교는 지금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그냥 모든 의찬을 쓰겠다, 약들을 쓰겠다. 학교들이 정해져 있죠. 그럼 그 학교 쓰면 됩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들을 중상위 학생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수한 학과를 쓰겠다면 정해져 있겠죠. 뭐 건축학과 쓰겠다 많지 않죠. 약대를 쓰겠다, 수의대 쓰겠다 많지 않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 점수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 6장의 카드를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일정을 보고서 4장을 뽑았는데 그 중에 3개를 추려야 돼요. 그럼 하나 빼야 되는데 어디가 유리할까?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학생의 답을 좀 많이 본 분들이 판단하기가 좀 쉬워요. 입시 전반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학생이 실제로 써서 내는 것들을 계속,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선생님한테 첨삭을 받거나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하든가 아니면 학원을 다니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학생의 답안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이 학교에 좀 유리하겠네? 이런 개념이 유리하겠네? 제시문이 긴 거를 좋아하고 좀 독특한 걸 좋아하네? 혹은 그냥 정석적인 풀이를 잘하네? 이걸 아는 경우에만 좀 상담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학교를 찾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도가 높으면 더 어렵습니다. 단순히 수능으로 이 정도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논술을 한 요 정도 이렇게 써봐야지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 학교에서 과학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고 내신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고 최저는 다 알고 옵니다. 최저만 알고 와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과목을 보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잘 모르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쯤은 이 부분은 요강을 좀 한번 보고 기출문제를 좀 보고 여러 가지 상담을 좀 받다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하시고 계속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좀 필요하신 내용들 좀 올려주시고 계속 업데이트된 거 보면서 실력을 쌓아가면서 좀 구체적인 입시의 전략을 잘 짜서 모두 입시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거를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옆에도 좀 질문이나 상담을 좀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굳이 사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싶지 않아서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것도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로. 네. 자, 그렇다면 제 수업은 어떻게 특징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이라서 30분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논술이 좀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개념을요, 정말로 중요하게, 자세하고 명확하게 해설합니다. 이게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보니까 저도 수리 논술만 강의를 하거든요. 다른 건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리 논술에 어떤 개념들은 좀 잘 알고 어떤 개념들은 널리 오해가 있더라. 근데 널리 있는 오해로서도 수능 문제는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요.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그 검증하는 결과로서 이렇게 서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해설을 하고요. 자, 3번이랑 연관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이걸 실수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반에서 한 2-3명 정도는 그 실수를 했을 수 있고 심지어 그것조차 아닐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냥 아예 백지를 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소개합니다. 작년, 재작년 학생들, 여러분의 선배들이 했던 실수를 포함해서 보통 고등학생들이 개념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오답을 내더라 하는 거를요. 일부러 정답 하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했었어. 얘들아, 뭐가 틀렸니? 나 벌써 감점이 몇 군데 있어. 어딘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얘들아, 이런 극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왜 이 부등식에서 극한인지 이건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무조건 다 틀려요. 이러면서 실수를 자주 하는 포인트들 그리고 오답을 일부러도 보여줍니다. 제시합니다. 애들 속인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답만 볼 거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BS 강의 보면 됩니다. EBS에요. 모든 아닌데 진짜 대부분의 학교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가 다 온라인으로 올라가 있어요. 동영상은. 공짜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 것과 그럼 형광 제 거 수업을 듣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거기서는요. 오답을 안 알려줘요. 정답을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정답도 물론 좋은데 오답을 봐야 더 많이 실수를 봐야지만 내가 한 게 아니더라도 그때 바른 개념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2번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답만 제시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니, 풀이를 해주면 다 압니다. 근데 이거죠. 학생들은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오케이. 풀이 보면 알겠는데 저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걸 저도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고등학생들이 이 생각을 할 수 있나? 이 제시문과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거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처음부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려야 되지? 요거를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이게 자세하고 명확하게 해설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푸는 문제 수는 다소 줄어듭니다. 아예 상위권 반학교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수업을 한다고 하면 뭐 4문제도 풀 수 있겠죠. 풀다가 말면 됩니다. 풀다가 자,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하면 돼요. 예시담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비꼬는 게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의치한 학생은 그게 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실수가 실제로 잦아서 수능이 만점 1등급을 따놓은 당상이 되도록 나오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중상위 학교를 쓰려고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요, 감점 요인을 줄이고 보통 흔하게 수학을 그냥 잘한다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을 잡아주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수는 다소 줄어들지만 훨씬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요. 대신에 추가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접근도요 하나로 안 하고 별에도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해설도 하나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이용해 제시문 가와 다를 이용하여 문제 조건에 의하여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논제 2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3번을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A라고 하는 풀이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따로 떼갖고 실제로 오래 기출이 된다고 하면 그 풀이가 아니라 다른 풀이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다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얘들아, 만약에 지금 이 비풀이로 풀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풀었으면 빵점이야. 왜냐면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하지만 이 방법을 알아는 둬야 돼. 실제로는 이 방법이 더 유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접근도 좀 다양하게 별에도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문제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한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매시간 모의고사 당연히 보고요. 지면 대면 첨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첨삭을 하고요. 인원이 좀 많아지게 되면 첨삭 선생님을 쓰게 됩니다. 근데 첨삭 선생님을 쓰더라도 그분은 이 학생의 5개념을 잡아주는 첨삭을 하게 되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에게 첨삭도 받고 저도 만나서 총평과 함께 실제로 수업에 대한 질의응답도 매 시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적어도 내 수업을 들었으면 오늘 수업을 들은 문제에 대해서는 100% fully understand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논술 입시 컨설팅이 아까 제가 이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얘기하느라고 정말 고생했는데 결국엔 그 답을 누가 보냐고요. 심지어 우리 이제 컨설팅 전문을 하는 학원이니까 컨설팅 하는 분들이 잘 알지만 컨설팅 하는 분들은 그 학교에 어떤 유형으로 나온지는 알지만 얘가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알죠? 이 학생의 답을 봤어야 알죠. 본인은 모릅니다.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논술 강사가 보통은 이런 걸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그리고 이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당연히 어떻게든 합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자, 그래서 입시 컨설팅 요거는 한 8월 말 정도에 어머니들 다 소환해서 학생이 딱 앉혀놓고 지금까지 썼던 답안지를 쫙 펼쳐놓고 그 다음에 좀 조언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건 뭐 제 자랑이니까 뭐 짧게 할까요? 학생들 좋아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토요일 오후에 이제 수업을 깔려고 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주말에 애들이 힘들 텐데 안 힘들어해요.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논술만 하는 겁니다. 수능 안 하고요. 내신도 안 합니다. 논술만 하거든요. 논술 재밌어요. 막 설렙니다. 문제가 재밌습니다. 이상한 문제들만 나온다면 재밌다고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이런 것이 보석 같은 문제를 꺼내고 그게 수능이랑도 연관되는 그 정말 올바른 개념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 좋아하고요. 꾸준히 듣습니다. 학생들이 다 알아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면 제가 무슨 뭐 사탕 하나 안 주는데 왜 있겠어요. 제가 좋아서 재밌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수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통은 꾸준히 듣는 수업들이 되고요. 파이널까지도 제 수업을 열심히 듣는데요. 자,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직접 들은 학생들이 이런 선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 3개만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합격 사례 중에서 이 3가지는 좀 재미있어요. 동양고의 모 학생인데요. 6개 논술 썼는데 4개가 붙었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4개의 파이널 수업을 들었는데 4개 중에서 이 6개 중에서 제 파이널을 4개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3개를 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참 잘했고 그 학생이 잘했죠. 그 학생이 잘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본인이 잘하는 거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략도 잘 짠 거죠. 그 학생이 왜 굳이 제 거를 계속 선택했느냐가 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도움이 되니까 한 거죠. 파이널 때 자기 인생 달려있는 거를 그냥 의리로 듣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이거는 제가 정말 깜놀한 예인데 실제로 컨설팅을 하는데 이 학생이 제가 볼 땐 제법 잘 썼거든요. 너무 낮춰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학생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대를 써도 될 것 같은 학생이 물론 모험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성신여대 또 더 이하 사실 이과에서 성신여대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대랑은 좀 비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끌어올렸습니다. 야 재수하더라도 너는 그거 한번 해볼 가치가 있어.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했어요. 근데 수능을 봤는데 언어를 밀려 썼대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최저가 나올 거란 가정하에 학교들을 쓰라고 한 건데 사실 컨설팅은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멘탈이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 2교시부터 수학부터는 잘 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최저로 만족하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건대만 시험을 보고 딴 데는 다 못 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입시학원 그 재수학원 다 알아보고 있다가 발표 날에 발표도 그냥 확인도 안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떨어졌다는 걸 알아버려서 속 시원하게 났잖아요. 채워버리는 게 편할 것처럼.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ALSN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학생도 좋아했지만 부모님이 더 좋아하셨습니다. 꽃 들고 찾아왔습니다. 자, 컨설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낮은 대학을 쓰겠다고 하는 학생은 안 말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저도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 학생의 어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끔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이겁니다. 천안고 학생인데 이 학생은 멀리서 오는 게 힘들어서 나중에 온라인으로 수강을 했어요. 온라인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그 온라인과 좀 다릅니다. 현강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하게 되고 첨삭도 그대로 학생이 보내주면 해주는 게 되고 대신 비용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받아요. 현강이랑. 그러니까 이거는 하라고 권장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제 온라인이랑 다르게 제 현강 수업의 특징 말씀드렸죠. 그런 접근들을 좀 많이 하는 거를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집어넣냐면 결국에 이 학생이 중간에 너무 힘들고 대치동에 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너무 학생들이 빡센 거예요.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보였고 실장님 볼 때도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잘 안 잡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만둔다는 학생을. 근데 이 학생은 잡았어요. 아깝다. 좀만 더 해보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신난 포인트는 바로 마지막입니다.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파이널 수업을 단선생님 걸 들어봤더니 야 대웅쌤이 진짜 잘 가르치는 거였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해요. 네, 사실 구체적인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개강반 수업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동해서 옆에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른 반에서 좀 수업을 궁금하신 분들은 좀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있으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는 온라인에 올라갈 거라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